지금부터 세미나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화우공익재단 홍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행사는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는 제10회 공익세미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 방향 및 사회 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세미나에 많은 분들께서 접속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이요. 세미나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화우공익재단 박영민 이사장님의 개회 수사를 겸한 인사말을 듣는 순서입니다. 박영민 이사장님께서는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로 계시며 오랫동안 전국의 한세인을 위한 인권 옹호를 비롯하여 활발히 공익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제10회 화우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 화우공익재단으로서는 처음으로 비대면 웹세미나의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좀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관리 시스템은 K-방역이라고 불릴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비롯해서 중증장애인 시설의 집단 발병, 그리고 이주민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배제, 그리고 홈리스 급식 중단 사태 등 감염병 대응 및 그 정책 집행에서 사회 취약계층이 더욱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에서는 감염병 대응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면서 사회 취약계층 보호의 공백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마침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2014년도에 제1회 화우공익세미나를 통해서 메르스 사태로 본 감염병의 예방관리와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주제와 발표, 이렇게 토론을 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앞장섰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벌써 10번째 화우공익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고, 동시에 메르스보다 더 강한 전파력을 가졌다는 감염병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료 전문가 2차 대유행이 불시에 올 수도 있으며 그 경우 확산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점검해보고 사회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발한 공론화 과정이 매우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재단은 단순히 세미나의 일회성 개최에 그치지 않고 세미나에서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올바른 감염 관리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위험은 평등한 것 같지만 사실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부터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소외되지 않는 감염병 대응 정책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과 지금 갑자기 쳐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 유의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화학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신 이홍은 고문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홍은 고문님께서는 대법관 퇴임 이후 법무법인 하우의 공익위원회와 공익재단을 설립하셨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이홍은 고문님을 모십니다. 인사드렸습니다. 버스라고?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히 발전자고 신하고 토론자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인이 좀 세미나를 좀 개최한 지가 이제 10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법인에서 이제 세미나를 시작한 거는 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공론화하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좀 그런 뜻에서 출발했는데 벌써 10회가 됐습니다. 마침 이번 주제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는 감염병 대응 체계 발전 방향 및 사회적 개선 안정망 확보 방안은 잘 아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또 많은 확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구촌에서 중요한 하나 재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서도 쉽게 진행이 안 되고 또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2차 전문가들은 2차로 또 사태가 더 크게 진행이 되리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일 것 같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감염병은 사스나 메르스 이후에 그 발병 기간이 좀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이렇게 단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는 2년에서 3년 사이에 감염병이 또 다시 이렇게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대구 기온이 35도가 됐는데 이 기후 이상이라는 느낌이 제 몇 년 사이에 좀 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느끼고 있는데 오늘 그 보도에 기상 보도를 보고 진짜 저희 나라 나라에 이 이상기온 현상이 뭔가 하는데 마침 전문가들 얘기는 이상기온과 이 감염병의 원인이랄까 그런 거는 공통적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인류 문명 발전에서 생태 파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 지금 생태 파괴는 인류가 발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문제점 지적을 하면서 그걸 대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앞서다 보니까 소홀히 되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생태계의 문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같이 가져야만 이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짧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를 두 논의를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도 제가 대응 체계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특히 이런 어렵게 되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모색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드리고 좋은 논의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으신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대표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자면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재 화우의 노동거부관계 노력을 이끌고 계시고 공익재단의 다양한 공익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변호사입니다. 좌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특별히 웹 세미나, 일명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내용과 형식 양쪽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저희 세미나도 새로운 형식으로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형식이지만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 기존의 세미나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직접 음성으로는 질의하실 수 없다는 바랍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발표자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말풍선을 열어서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취합해서 발표자께 그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원래 화우 공익재단에서 현장 세미나를 진행할 때는 속기사를 모시고 발제 및 토론 내용과 질의응답의 내용까지 속기를 해서 속기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속기사 한 분을 모시기로 했지만 오늘 여기에서 속기를 하지는 않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속기를 하는 소리가 웹엑스 프로그램에서 커다란 소음으로 인식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웨비나 이후 영상을 속기사에게 보내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 및 질의응답의 내용이 추후 속기록에 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론 발언을 자제하실 필요는 없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세미나는 두 분의 발제와 세 분의 지정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소윤 교수님께서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 방향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소윤 교수님은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글로벌 사회공헌원 지속가능발전센터장 및 의료법 윤리학 연구원장을 맡고 계시며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국가재정운영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예. 마스크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를 이렇게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주제 감염병 사태에 대한 부분, 특히 이 부분과 취약계층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앞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태를 경험했었고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輕鬆받지만 메르스 사태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해달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교훈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미 백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백서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게 더 객관적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또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 관련된 코비드-19 관련된 우리나라 대응 현황 부분도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또 이제 다른 나라에 이거를 소개하는 웹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주로 다른 나라들한테 소개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가져왔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보호, 정보보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교훈은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 이제 백서가 나와 있고요. 거기서 주요 대응 경과 부분은 이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부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관광객 중에서 몇 분이 오셔가지고 병원들한테 이제 거기에서 병원에서 진단을 못해서 그분들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또 여러 퍼뜨리시고 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병원의 문화와 병원의 진단 체계 뭐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이제 감염병에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민낯이 사실 거의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이제 큰 병원 그 당시에 이름을 안 밝혔다 나중에 밝혔지만 뭐 삼성 서울병원에서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끝까지 안 밝히려고 장관이 또 막아주다가 또 서울시에서 또 막 노출시키고 뭐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보호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노출해야 될 필요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 같이 그때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그렇게 대응하면서 그 후에도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나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대응을 했던 그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감사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감사를 받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법률도 바꿔야 될 게 많고 우리나라에서 또 정보를 공개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 보호 규정에 대한 게 필요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미비해서 공개를 안 했다가 문제가 되고 뭐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제 그 법률의 감염병 예방법이나 다른 다양한 법들에서의 미비 사항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제 그 국회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평가와 권고하는 사항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도 별도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와 권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이제 지금 대부분 이제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하나하나들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고쳐져야 됐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이제 명단 확보 과정에서 또 명단 일부 누락하고 주고 뭐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데 뭐 달라고 해도 거기에 응해야 될 그런 어떤 의무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부 내에서도 총리가 주관하는 그 중대본이라고 지금 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복지부 장관도 있고 질병관리본부장도 있고 현장에는 또 현장 나름대로 병원장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각자 소리 내고 서울시에서도 또 밤에 막 인터뷰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구난방인 사태였습니다. 메르스 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에 교과서를 이제 써준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춰 다시 이제 돌이켜 보면서 이 백서에서도 이제 메르스 후속 조치로에 대한 TF가 나오면 TF에서 이제 방역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좀 더 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사태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구심점이 돼서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그때 다 이제 다시 분석을 하면서 안을 냈었고 또 이제 거버넌스 그 정부 간의 거버넌스에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이게 전혀 이제 협력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힘들었다. 이쪽에서 저쪽에 이런 얘기하고 저녁엔 또 다른 데서 다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각자 자기들이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모두 보는 국민들은 어디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루트도 정리하고 그 거기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도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반성이 있었고요. 그다음 방역 업무 자체도 이제 가서 현장에서 달라 그러면 주는 것만 받아오고 그걸로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달라고 해야지 이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방역 업무 자체에 대한 그 체계도 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문제됐던 게 환자가 여러 병원에 다니고 또 이제 같은 병실 안에 여러 환자들이 있고 또 누가 간병하러 왔는지도 모르고 뭐 이러면서 지역사회를 많이 퍼졌었기 때문에 그 환자가 진료를 하는 진료 체계와 병실 문화 또 간병 문화 또 그 문화 문화 병문화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반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역 관점에서 다시 보면서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리스트를 가지고 이건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희 이제 그 백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줬고요. 아마 그 당시에 이런 거에 근거해서 많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저희 병상도 더 확보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만들고 비상사태를 대비한 그런 측면이 있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2015년에 백서가 나왔고 14년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가 2020년 19년 말에 이제 그 중국에서 그런 게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이제 잘 대응을 했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 TV 다큐멘터리를 봐도 그렇고 이 작년 말쯤에 이제 중국에서 괴질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염병. 그래서 미국에서도 약간 모의 그런 사태가 있었을 때 모의 위원회 같은 게 한번 미국에서도 열렸고 우리나라에서도 열렸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는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이 메르스 사태 때 담당자들이 많이 이제 징계도 받고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 실무자 측면에서 이런 환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이제 잘 발견해서 처리할 건가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신종 감염병인 경우에는 감염병 환자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 자체가 없다.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일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타입인지 모르니까 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검사 키트를 좀 준비를 미리 해놓자. 이런 결론을 좀 내렸던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빨리 환자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검사 키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먼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그런 환자가 터지고 그 정보가 나오고 이제 바이러스 정보가 나오자마자 그걸 가지고 보통 이제 서울역 회의라고 하는 그 서울역에서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동안 질병원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다 주면서 빨리 검사 키트를 만들어라. 해서 질병관리본부랑 식약처에서 같이 이제 허가를 빨리 해주면서 그게 빨리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2015, 19년에 이제 그 위원회를 할 때 거기서는 여행업계, 항공업계, 호텔업계 이런 데도 다 같이 해서 이제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많이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이 사태가 터지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끝까지 이거를 공세를 안 하고, 그러니까 공세는 했지만 이 경제 타격이 덜 가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정책을 펴려고 했던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소처럼 해라. 이래서 이제 검사도 많이 안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의 CDC가 원래 이런 걸 다 잘하는 기관인데 CDC 내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시약 자체가 오염이 된 상태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을 굉장히 이제 헛되게 보내게 됐고 검사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의 대응이 우리나라보다 늦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검사를 잘했던 부분이랑 이제 추적 관리를 잘한 부분이 지금 이제 굉장히 잘한 부분으로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초반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봉쇄를 하냐 마냐 중국 환자를 봉쇄하냐 마냐 이런 게 논란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거버넌스 그 당시에 메르스 때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중대본의 총리 또 보건복지본부장 또 지자체 다 다른 소리 했던 거라서 이제 새로 바꾼 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중심이 돼서 이제 중대본에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쪽은 이제 이쪽 질병관리본부를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이쪽 그 정부지원본부 행안부랑 중대본은 이쪽 지자체를 서포트하고 그래서 양쪽의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은 지자체랑 중앙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범정부지원본부가 지원해주고 테크니컬한 부분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원해주면서 중심의 그 질병관리본부가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이걸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생기면 그 지역에서 이제 격리와 이송과 이런 모든 검사들을 지역에서 다 커버를 하되 문제가 생길 때는 중앙에서 같이 개입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니터링, 환자 발견, 그다음에 역학조사, 관리 체계, 또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구에서 사태가 났었을 때 현장에서 이제 대구는 이제 자기 지역에서 커버할 수 있는 이상으로 그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다 돼 있어도 혼란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병원에 먼저 다 입원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중환자들이 대기해야 되고 경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안 나가고 그런 사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생활
뭐 생활치료시설로 바꾸고 의료법에 의하면 환자니까 보낼 수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법을 다 이제 어기면서까지도 이제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프라이어리티 세팅 어떤 환자를 누구에게 먼저 자원을 분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었고 우리도 이제 현장에서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나중에 뭐 2차로 하반기 가을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대량 사태가 발생하면 지금의 체계로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미흡한 게 많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렇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이 드라이브 스루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추적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조사를 이제 일반인 뭐 접촉자 해가지고 다 이제 추적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능했던 게 그 법이랑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면서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그 환자나 이제 그 감염자가 움직일 때 했던 모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로 이렇게 다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며칠 전까지 이 사람이 만났던 사람을 다 이제 여기에서 얻은 정보를 다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시스템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결국 나중에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단체에서 그 정보를 다 질본으로 주면 질본에서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봐서 이 사람의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나라 얘기하면 일단은 시스템이 안 돼서 어렵고 또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보 보호, 이제 특히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정보 보호 차원에서 각각의 동의를 안 받고 이렇게 정보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모바일 앱 깔게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일단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에 대한 행동 수칙,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지금 생활속 거리두기 이런 거를 계속 일정하게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주면 언론에서 그거를 받아서 주고 있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뭐 했던 캠페인 뭐 이런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외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투명성과 신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이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법이 그 코로나 사태 나면서 3월달에 몇 개의 법이 같이 이제 바뀌면서 이런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제 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시기에 사실 많은 토론을 하면서 하지는 않았고 법이 그냥 필요하니까 다 통과된다라는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 상황으로 됐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면 좀 충분한 토론이 안 됐다. 또 학술 집단회나 이런 데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냥 통과됐다.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그렇지만 외국에서 이제 하지만 요번에 이태원 사태가 나면서 그게 이제 개인의 뭐 성적 취향 문제라든지 이렇게 이제 정보가 엮일 수 있고 또 사실 신천지는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종교 집단이라서 좀 비난을 받는 집단이긴 했지만 자기의 종교에 대한 부분이 노출되는 문제 이런 건 다 정말 중요한 정보 개인의 어떤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한 걸 침해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했지만 분명히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에 대한 부분이랑 이제 이 경중이 좀 가치를 따져봤을 때 그것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학계에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사실 이런 코로나 사태 전에도 이미 CCTV로 웬만한 사람을 추적 관리하려면 다 추적 관리할 수 있게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사회였었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자체를 그냥 너무 심각하게 인식은 안 했지만
이제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서 더 잘 대응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그런 사회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절대로 이걸 자기들은 이렇게 일본만 해도 이렇게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영국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는 그런 정보보호 의식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하는 측면이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폐기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개인 요새 이태원 사태 때 결국 거기 갔던 사람들이 젊은 층이 어느 의대생이 거기 갔는데 그 의대생의 성적 취향이 또 드러나고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사회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성적 취향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또 나쁘게 보는 시각만 편제해 있어서 그거를 또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그런 사회의 시선 자체를 지금 바꿔야 되는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제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도 이제 이런 비슷한 감염병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서 더 잘 추적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허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고 생명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도 좀 고려하면서 이게 돼야 된다라고 조금 더 고민하고 소리를 낼 것인가. 이거는 이제 이번 사태를 정리하면서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설사 이제 개인적 정보를 노출시킨다 그래도 개인 정보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법안이 잘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웹 세미나를 하는데요. 조금 익숙하지 않기도 하지만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예정하는 시간은 처음에 개회식과 인사말을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하기로 계획을 했고 계획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제자 25분씩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첫 번째 발표도 무난히 시간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으신 정형준 전문의께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회 취약계층의 문제점 및 안전망 확보 방안에 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의는 현재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에 재직 중이시며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이자 부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소수 인원으로 박수로 시작해 주시죠. 예,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코로나19가 저도 최근에 이렇게 줌을 이용해 가지고 웹 세미나를 몇 번 해봤는데 혼자 있는 방에서 이렇게 해본 적도 있고 오늘 같이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모여서 하는 거는 최근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또 회의를 하더라도 저희가 다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제 채팅창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코로나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주제 중에 이제 사회 취약계층들이 이제 어떤 식의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자리다라고 해서 제가 좀 정리된 내용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저희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 이제 좀 입장에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내부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까 앞에 김소영 교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신 내용인데 방역 대응과 이제 치료 대응에 대한 이제 부분이 지금 약간 좀 애매해진 상황이다라는 점을 방역 대응은 저희가 이제 K 방역으로 불리면서 저희 이제 조기에 빨리 검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적자 관찰하는 이제 트래킹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주 큰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치료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 방역 성공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지 않고 이 치료 대응 부분이 이제 취약계층들하고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상당히 불안한 이런 계층들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방역 성공과 관련한 이제 토대는 앞서 김소연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메르스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경험으로 이제 진단시약을 또 빨리 도입할 수 있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진단시약을 한국이 빨리 도입할 수 있는 이 과정 자체가 다 좋은 면만 이렇게 지금 포장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은 1차 보건의료제도에 무슨 뭐 주치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전달체계라든지 아니면 환자 등록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좀 시장 좀 지향적인 어떤 이런 검진 산업이 좀 발달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검진 키트 회사들도 이제 민간 회사들이 좀 많이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역을 성공했는데 이제 방역 성공이 사실은 되게 칭송할 만한 일인데 여기에 약간 이제 좀 감춰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인권 침해 말씀 당연히 드릴 수 있고요. 앞서 김소연 교수님이 정확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성공개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에서 벌써 두세 차례의 권고를 하였음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좀 권고안을 받아들인 내용이 여전히 지금 나이랑 그 성별 그리고 그분이 있는 동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추적이 가능한 수준이라서 나이 특히나 성별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고 물론 뭐 코로나19의 특징상 이제 뭐 고령자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점이 있지만 그건 이제 뭐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금 정보 공개를 하는 과정에 이제 어떤 거버넌스 문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제 충분히 우리 사회가 논의가 된 건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낙인 찍기가 여기서 이제 동반이 되면서 뭐 신천지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관련이었고 또 이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성 정체성 관련이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는 이제 자가격리자들 집 밖으로 이제 뭐 나가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이제 안심밴드 같은 건데 이제 이게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어떻게 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그냥 막 진행이 좀 되고 그냥 여론조사하면서 진행이 됐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거의 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제 전자팔찌 한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을 거의 구속하는 수준의 건데 이런 분들이 이제 자가격리자들이 확진자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자신이 스스로 한 2주 정도 이제 능동 감시하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범죄자 수준의 어떤 이런 조치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방역을 성공하다 보니까 이제 민간 주도 의료 대응에 대한 이제 좀 지나친 찬사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검체 같은 경우도 이제 키트를 만드는 민간 회사고, 그다음 또 한국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공공적 시설에서 이런 PCR 검사를 하는 기관보다는 민간 검체 수탁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 병원들에서 훨씬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주도의 어떤 이런 검사와 검체, 진단 뭐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상당히 올바른 것인 것처럼 뭔가를 자꾸 이야기가 되고 또 하나는 뭐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같은 이런 대형 병원들은 당연히 이제 내부에서 다 이런 당연히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그걸 좀 과도하게 하는 측면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암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비호흡기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할 때는 이것을 이제 거의 루틴으로 그냥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이 있습니다만 이제 과도하고 또 그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환자한테 좀 청구를 왜냐하면 환자가 무료로 저희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뭐 의사의 어떤 이 사람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그런 판단 하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제 이 경우는 병원 보호를 위해서 하면서 이게 비용을 전가한 부분들이 언론에서도 공개가 됐고 지금도 이제 없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메르스 때 삼성서울병원이 한번 그 방역 실패를 통해서 큰 손해를 보고 이제 병원의 이미지도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런 대형 병원들이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역 성공이라고 하는 저희가 큰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칭이니까 제대로 이제 문제 제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역 대응에 성공한 것이 이제 치료 대응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사실로 좀 뭐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는 뭐 전 세계 이제 데이터를 다 모아봤을 때
실제 한국의 이제 지금 치명률이 되게 낮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럽 국가들 의료 붕괴 와서 다들 많이 사망하고 있는 거 다 아실 텐데,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는 한국의 이제 그 대구나 아니면은 지금 뭐 이태원발 이 환자들의 나이가 상당히 젊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해서 이제 인구 보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인구 보정을 하기 전에 봤을 때는 70세 이상 이제 노인들이 상당히 그 치명률이 높은 걸로 이제 되어 있는 이 질환인데, 한국이 사실은 의료가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큰 지금 타격을 받은 스페인보다도 치료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표에 나오자면 독일 같은 경우랑 비교했을 때도 높지가 않습니다. 독일은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어떤 의료 전달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치명률을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낮췄는데요. 거기가 이제 저희보다 훨씬 더 노령화가 돼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나라들의 이런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노인들이 많이 이제 집단을 거주하는 지역들이 이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지, 이제 이 결과를 다시 인구 보정한 거를 서울대 이제 의대 홈페이지에도 지금 이게 있는데요. 이 4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정을 해 봤을 때도 한국이 절대로 저희 뭐 이런 일본이야 뭐 데이터를 숨긴다고 하더라도 뭐 포르투갈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인구 보정을 했을 때 치료 성공률이 높은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제가 뭐 방역 성공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역 성공에 너무 이게 도취해서 다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고, 그런 과정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는 것들이 이제 공공의료 시스템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료 전달 체계 1차 보건의료제도, 그 다음에 뭐 중환자실,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 이제 중환자들의 호흡기 중환자들이 필요한 뭐 에크모라든가 아니면 뭐 CRRT, 뭐 벤틸레이터 같은 건데, 이게 부족해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내려갔을 때 중대본이 그 장비를 구해준 것이 아니고 거기 내려간 중환자 의학회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사실은 아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아름아름 그 장비를 가져왔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도화나 국산화, 아니 확충 이런 계획들이 아니라 갑자기 4차 산업혁명 품에 떼서 한동안 유행하던 공유경제를 갑자기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가장 이제 좀 우려하는 게 원격의료부터 일단 얘기가 하나 나온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재생의료라든가 이런 좀 비필수적인 약간 의료산업 바이오 쪽에 같이 이제 다 환승을 해가지고 지금 활성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방역 성공 이야기들이 너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칭송하기 지금 저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제 불안정 노동에 대한 지원 부분이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일부 논의는 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어떤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총선 전후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재난기본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럽 국가들이나 뭐 미국이나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지급하게 된 이유가 전체를 지급하느냐, 액수는 얼마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의 논란을 너무 많이 가중하면서 사실 지금 사회적 논란만 불러일으키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전부 다 이렇게 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지금 뭐 다음엔 언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거의 준전시사항에 준한다고 주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고용보험 문제가 최근에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해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전국민 고용보험 이야기를 누가 꺼내면 그 다음에 이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뭐 어디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는 뭐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지금 들어오는 것까지만 지금 된 상태고, 뭐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불안정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질병관리본부장께서도 나서서 벌써 3월 하순부터 말씀하신 게 아프면 쉬어야 된다. 지금 이 코로나19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프면 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도 OECD 국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상병수당이나 질병수당, 뭐 유급병과 같은 사실 소득보전 대책을 최저선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논의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지금 나오고 있는 점이 상당히 방역 성공에 지금
가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교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도적 근거가 막 무시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사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고요. 안심배분들도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냥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하고 후에 결국은 논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자로 이제 뭐 법정에서 이분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장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정보 공개 부분들도 제도적으로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지만 이런 논의들을 다 무시하고 가는 것을 방역 성공을 위했다는 말 하나를 할 수 있냐. 그리고 끝으로 어떤 감시 정보라든가 감시 체계 것들을 이제 발전시키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과거에 뭐 빅브라더 이야기도 하지만 거꾸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충분한 논의 없이 지금 막 계속 도입되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역 성공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료 접근권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조금 더 드리면 코로나19의 이제 반작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요 며칠 전에 지금 국회 토론회를 이제 한번 하면서 명확히 드러난 것이 코로나19 저희가 이제 검진해가지고 환자를 찾아내는 거, 그 환자들 진료하는 거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여러 가지 환자들, 심뇌혈관 환자들이라든가 다른 만성질환 환자들이 병원에 잘 내원하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뭐 이런 역학을 전공하신 전문가들이 1분기에만 대구 경북에서 900명 정도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진료를 공백이 생겨가지고 되었을 거라는 하는 이런 예측을 내놓을 정도로 사실 코로나19 대응도 중요하지만 대한 치료 그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형을 간단하게 먼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호흡기 증상이나 관련 환자는 사실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진료 제한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뭐 한 예를 들면 이제 17세 소년이 한번 이제 코로나19로 오진도 됐었고 그러다 이제 사망한 사건에서 보면 이 환자가 열이 거의 40도 가까이 났는데 이틀가량이 방치가 됐습니다. 방치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 학생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학생이고 열이 나니까 당연히 코로나 확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집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수액도 하나 달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적인 어떤 그 차이가 발생하면 사실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안심병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 만들었지만 안심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비인후과를 가든지 아니면 동네 의원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형 병원에 갔을 때도 상당히 찬밥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일단 또 하라고 권유를 받고 그래서 또 보건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대응에서 병동을 비워가지고 저희가 치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도 뭐 서울의료원을 비롯해서 뭐 부산의료 이런 것들이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경기도에 계시고 뭐 수원의료부터 이런 것들은 다 비워놨습니다. 병원을. 그리고 확진자들도 그곳에 많이 가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 전체 확진자의 4분의 3 정도는 사실 공공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물론 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경증 환자를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공공병원을 이렇게 비우게 되면 제일 문제는 이 공공병원이 기존에 했던 역할이 안 된다는 것이죠. 공공병원에 당연히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이 입원했어요. 과거 이제 메르스 때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소개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국립중앙의료원의 양성 환자들, 이제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입원을 있었는데 이 환자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다른 병원을 가라고 했는데 단 곳에서 HIV 양성 환자들이고 또 저소득층이니까 잘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저희가 통계적으로나 추적 관찰을 아직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후에 이걸 정리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거라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염 불안으로 인해서 본인이 당연히 뭐 가야 되는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투석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조금씩 놓치거나 이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은 이렇게 저야 뭐 이제 임상에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들은 바로는 아주 뭐 빨리 치료하면 당연히 나을 수 있는 저희 뭐 피부 아래 염증이 생기는 봉화지겸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저소득층 환자들이 이제 주로 뭐 노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상처가 났을 때는 이제 지역의 의료기관에 이제 그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 무료 치료 그 서비스를 받는데 그곳들이 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다 봉쇄가 돼 있으니까
한 2, 3일 있다가 이제 열이 많이 나고 한 상황에서 민간병원에 가게 됐고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것 때문에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당연히 이렇게 병원을 가는 것이 늦춰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 뭐 검진을 하고 나서 확정이 되면은 치료를 하겠다고 했을 때 훨씬 더 그 취약점이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른 민간병원이나 이런 곳에 이제 등록도 돼 있지 않고 또 한국의 이제 그 공공구조인 의료의 공공구조인 의료급여 제도는 2007년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로 사실은 거의 준 등록제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가고 싶다고 그냥 대형 병원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가 아니고서는 다 등록이 돼 있는 곳에서 또 진료 소견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진료 소견서를 받으러 가는 그 의원조차 그 병원조차도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아예 그 안으로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한번 확인이 더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이런 환자 진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를 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실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심장 시술 건수가 감소했다. 근데 심장 시술 건수가 감소한다는 뜻은 대체로 이제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초기에 저희가 이제 스텐트 넣는 시술이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요. 또 뇌졸중 영상의 감소도 이제 상대적으로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의료보험 이제 필수 예방접종도 이제 민간보험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병원들이 이렇게 이제 감염자들이 많아지고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필수 예방접종을 지금 아마 상당 기간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이 못 받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사회 가뜩이나 지금 미국이 홍역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그 한국같이 전국민 건강보험화 이제 그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아요. 홍역 환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근데 이제 미국은 훨씬 더 창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식 수술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연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암이나 순환기 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아마 올해 끝나고 나면 이런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들의 환자 사망률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 물론 오늘 뭐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국내 사례에 대한 실태 중요한 거는 정부가 지금까지 확진자들의 직업, 소득, 교육 수준 이런 데이터들을 완전히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개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구 경북에서 치료한 환자들에 대한 그 임상 정보들도 사실 이런 거야말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공개가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취합이 돼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아마도 코로나19 감염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이나 아니면 미숙련 노동계층에 집중이 되고 사망률 역시 당연히 계층별, 인종별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외국 문화 보도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로 논의하는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탈시설화 문제를 저희는 이제 제기해야 될 시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첫 번째 사망자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이라고 하는 그 청도에서는 가장 큰 민간병원인데 그 병원의 5층의 폐쇄형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무려 그 병원에 30여 년간 입원해 계신 분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런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한국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꼭 입원해야 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같이 수용 가능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장애인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 재활 시스템이라든가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어떤 요양보호 시스템들하고 연계가 되면서 사실 그래서 시설로 이렇게 밀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노령화가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계속 이런 식의 시설화 방식으로 저희가 우리 사회에서 저희 이제 보통 건강하고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눈밖에 아예 키워버리는 게 맞는 방법이냐. 그리고 코로나19가 또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것들을 또 침투해가지고 그것들을 초토화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군포의 노인 요양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다른 뭐 재생병원에서도 약간의 뭐 집단 감염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교회에서도 있었고 이런 건 다 아실 텐데 적은 집단 감염들 중에 군포 노인 요양원에 그 확진된 23명 중에 10분이 중환자실 갔거든요. 오히려 50%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탈시설 이야기를 계속 드린 이유가 이 시설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이 시설들이 이제 문을 걸어 잠그는 방식 뭐 보호자분들도 못 오게 하고 뭐 면회도 안 되고 뭐 문병도 안 되고 외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계신 지금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은 가뜩이나 지금 가끔 오던 가족들도 못 만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문제를 저희는 이번 기회에 제기를 하고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이 시설들이 다 대부분이 민간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집도가 너무 높습니다. 청도대남병원은 뭐 언론에 나와서 보시면 아셨겠지만 온돌방에 한 병실에 15명씩 이렇게 그냥 그 이불을 펴고 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병원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집도와 관련돼서도 이제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사회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복지형 모델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돌봄 노동자들이 좀 더 고용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 여행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고용이 이제 계속 줄어들 걸로 예측이 된다면 저희도 좀 사회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연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밀집 노동과 고밀집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서울 쪽에서는 이제 가장 크게 또 한번 생겼던 게 구로 콜센터의 콜센터 노동자들의 어떤 집단 감염이었는데요. 그 언론에 나온 사진을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밀집도가 너무 증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환경 자체에 이제 밀집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뭐 감염내과 선생님들이나 역학자들이나 다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에서 중요한 부분은 재택에서 근무가 가능하고 접촉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접촉시키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시화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다음에 노동 시간을 줄이는 문제,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도 소득 부분이 일정 정도는 보상이 될 수 있는 병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리고 이제 노동 환경에서는 이제 적절한 공간 배치에 대한 어떤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실 또 최소한의 생계유지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뭐 1930년대 대공황 시절의 실업률을 상회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한국이 지금 방역을 성공하고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셧다운이나 락다운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체감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지금 뭐 장하준 교수님 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만드는 상품도 결국은 유럽이나 미국에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소비와 생산의 악순환으로 이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이 명확하게 개발되기 전까지 상당 부분 저희가 이제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복지 기본선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저는 이제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속에서 사실은 국유화나 공공화를 일정 정도 저희가 이거 뭐 사회주의 정책이다, 뭐 아니면 이념적인 진영 논리로 폄하할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인데 이런 것도 좀 공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야 뭐 완전히 지금 의료 붕괴 상황에 코로나로 거의 락다운됐기 때문에 국적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국유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스페인은 민간 병원을 한시적으로 국유화했다는 점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곳에서도 지금 뭐 보수당 정부 하야지만 대기업들을 사실 보호해야지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국유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뉴욕주에 이제 뭐 민주당 쪽 이제 쿠오모 주지사로 의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국유화를 해서 이제 공적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이제 미국같이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친화도가 있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의 좀 변화도 촉구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복지국가 이제 3대 축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최저 이제 생계선을 유지시키는 어떤 공공구조들입니다. 공공구조 조금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한국이 이제 공공구조 대단히 취약한 건 다 알고 계시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뭐 의료급여, 뭐 교육급여, 급여권이 거의 하위 3% 수준인데 정부 지금 그 기관 정부의 이제 그 준 공공연구기관인 KDI 같은 경우도 한국의 저소득층을 12%에서 14%로 보고 있는데 3%만 지금 이렇게 커버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도 그 의료 쪽으로 봤을 때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커버하는 것들이 주 단위로 좀 다르지만 대체로 9%에서 14% 정도의 하위 이제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의료급여 3%, 주택급 3% 하면서 피부양자 제도 계속 유지하면서 가게 되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저소득층 그게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부분은 뭐 코로나 대응이 잘 됐으니까 의료 제도가 좋고 특히나 뭐 미국 같은 나라랑 비교했을 때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이 이제 그런 유럽 국가들이나 아니면 이런 미국 정도의 어떤 노령화 수준으로 도달을 했을 때 그 나라 정도의 복지 수준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저렇게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의료제도도 조금 더 보완이 이번 기회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두 분의 귀한 발제 감사합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한 후에 3시 10분 11분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